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레이어드 미국 주식 투자 원칙.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하라. 성장성이 약한 제조업 기반의 한국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나도 예전에는 다수의 사람들처럼 한국 주식만 거래하는 투자자였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마치 투기를 하는 것 마냥 따가운 시선을 받고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주식으로 큰 돈을 잃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물론 한국 주식도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제조 기반의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었다. 그래서 종목만 잘 고른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더 이상 제조 기반 업종으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경기에 민감한 단기적 특성의 한국 주식. 더욱이 한국 주식은 이제 성장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시크리컬 주식이 되었다. 제조 중심의 기업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기업의 업황, 즉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좋은 업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한국의 제조기업은 대부분 B2B 기업 간 거래고 미국 및 중국의 수요, 환율,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 환경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일반인이 쉽게 투자하기에 까다롭다. 그렇다 보니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 시크리컬 주식은 매수와 매도하는 마켓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하는 어렵고도 힘든 판단을 해야 한다. 글로벌 업황 자료를 분석해 이 기업이 경기의 저점에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기업 자체의 요인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반 투자자가 추세를 예측하고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 거의 없고 추세를 잘 타면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주식이므로 단기적인 관점 1년에서 3년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서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하라는 말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30년간 성장한 주식을 떠올려보자. 내 기억으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인데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없어서다. 국내라는 성장의 한계,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내부 경쟁력 악화 등으로 기업 가치가 약화한다. 기업은 영속할지 몰라도 주식을 통한 성과는 제로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좋은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미래가 밝지 않다면 주가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주식을 한번 살펴보자. 현대중공업은 2010년대 초반 초우량주였다. 만약 이 주식에 장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자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경기에 민감해서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도 쇠퇴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시크리컬 주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황의 추세를 타고 수익을 얻는 것이어서 장기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 우리가 흔히 믿는 것처럼 우량주를 사서 장기간 투자하라는 말은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에 한해서 통용되는 조언이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다우 존즈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는 거의 100년에 걸쳐 우상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량한 미국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상장 지수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미국의 ETF 중 가장 유명한 상품은 다음과 같다. SPY, SPDR, S&P 500 트러스트 ETF S&P 500 지수, 즉 미국의 우량주 500개를 추종하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 QQQ,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나스닥 지수, 즉 미국의 기술 우량주 100개를 추종하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 DIA, SPDR 다우 존즈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 다우존스 지수, 즉 미국의 전통 우량주 30개를 추종하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한국 화폐에 대한 헤징 큰 가격.
변동을 상쇄하는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다. 환율과 관련해서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가끔 생기는데 이 시기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주식을 비롯한 모든 달러화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지만 한국처럼 환율의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 더욱 유용하다. 돌이켜보면 IMF 구제금융 시기의 환율은 최대 1810원까지 상승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환율이 최대 1570원까지 상승했다. 수익률로 보자면 환율을 1100원으로 생각했을 때 약 42%에서 64%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은 현재로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매도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환율 급등기가 오면 일부 매도해서 폭락한 국내 주식이나 평가가 낮아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해 볼 생각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투자가 좋다고 생각한다.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분석이 까다로운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치주보다는 일반인도 접근하기 쉬운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자. 나의 투자 성향은 적당한 레버리지 신용대출을 활용해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3개에서 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우량 기업이더라도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주보다 글로벌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치주란 저PER, 저PBR 주식을 말하는데 주가가 전통 지표로 산정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현대제철, KTNG 등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중에는 익숙한 기업들이 많다. 테슬라, 코카콜라, 스타벅스, 나이키, 애플, 블리자드, 코스트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이 기업들의 제품을 접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 지정학적 위협, 글로벌 환경 등의 영향을 덜 받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미국은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는 기축통화여서 최근 부각된 중국발 위기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덜 노출되어 있다. 개인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이제 한국도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환경이 예전보다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굳이 국내 주식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일반인에게는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쉽다.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라는 타이밍에서 자유롭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고 종목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 또한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3년에서 10년 성장하기 때문에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테슬라, 스타벅스 등 많은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들이 엄청난 수익을 낳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 역시 테슬라에 투자하여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나의 테슬라 평균 매수 단가는 $70 주식 분할 후로 앞으로 10년 내에 최소 20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나의 테슬라 주식은 크게 초기 투자분과 추가 매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투자분 2,500주는 $70, 추가 매수분 1,000주는 $347가 매수 시 평균 단가다. 총 3,500주 보유 중이다. 지금이 성장주 투자의 적기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중국이 전통적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이후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제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현재 실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졌다. 많은 투자자들이 PER, PBR이 낮은 것에 대해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다. 가격이 저렴한 주식은 이유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기술주에 투자할 경우 무형 자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무형 자산은 회계적으로 0으로 처리되지만 무형 자산이 많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또한 금리도 중요하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더 높은 비율로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가 발생한다면 성장주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로 접어들고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파괴적 혁신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에 투자하자.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필립 피셔는 그에 져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성장주 투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 능력이 급신장하고 있다. 이것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든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커짐에 따라 성장주의 기업 파산 리스크가 급감했다. 성장주는 몇 년에 걸쳐 몇 배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에 반해 경기민감주는 경기순환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50% 저평가된 주식을 잘 잡았다고 할지라도 100% 수익에 그친다. 텐베거 투자자가 10배 수익을 낸 기업은 거의 성장주에서 나온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글로벌 성장주 중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여 더욱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아크인베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빅 아이디어 2019 비그 아이디어즈 2019에는 이런 혁신 기업에 대한 유용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아크인베스트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연구하고 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회사다. 관련 ETF도 있는데 ARKK가 그것이다. 아크인베스트는 증기기관, 철도, 전화, 자동차, 전기,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과거의 흐름을 거쳐 최근의 산업 흐름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고 본다. 즉 인공지능 AI, 에너지 저장, 로봇공학,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블록체인 기술과 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이다. 테슬라는 아크인베스트가 선정한 파괴적 혁신 산업 가운데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두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경쟁 우위를 만들고 있고 이런 추세는 최소 10년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혁신 기업에 올라타야 하며 혁신 기업을 찾는 안목과 아울러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파괴적 혁신 기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대부분 대형주라서 국내에서 관련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쉬운 편이다.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직접 외국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하라. 집중 투자를 해야만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집중 투자의 대상은 5개 종목 이하다. 다만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집중 투자를 할지 분산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자신이 기업을 잘 알면 집중 투자를 하고 모른다면 분산 투자를 하면 된다.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면서 나는 매일 테슬라를 공부하고 관련 뉴스를 모두 살펴본다. 그렇게 기업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기에 내 경우 집중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엔비디아, 넷플릭스 등은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이어서 투자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및 글로벌 OTT,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역시 긍정적인 장기 전망에는 동의하지만 상세히 알지 못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시간 및 종목을 분산하는 의미로 ETF를 활용한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ETF,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ETF도 있다. 종목 선정과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ETF가 좋은 대안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대표 ETF인 SPY, QQQ, DIA를 1:1 비율로 1년마다 리밸런싱 자산 배분 비율 재조정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S&P 500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배당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채권도 일정 비율 섞으면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좋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권하지 않는다. 워런 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는 대개 무지로부터의 보호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말한다.
분산 투자는 대개 위험을 줄여주지만 역으로 잠재적인 누적 수익률도 낮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라면 ETF와 같이 여러 주식으로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신 몇 개의 주식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 대비 수익률 변동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역으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 된다. 투자회사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의 주가가 40에서 60달러였을 때 1,400달러라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유명해졌다. 이 회사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면 꽤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추구한다. 보통은 10%를 상한으로 하여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 즉 ETF 펀드 내 한 종목의 규모가 10%를 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하여 극단적인 변동성에 대응하며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서린 우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10% 리밸런싱 없이 테슬라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현명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리밸런싱으로 변동성을 줄여가고 조금의 초과 수익을 얻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투자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은 테슬라와 ARKK ETF의 수익률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는 최종 수익률은 좋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반면에 ARKK ETF는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펀드는 언제든 펀드 구매자가 환매할 수 있기에 어느 시점에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펀드 운용사에게 여러모로 좋다. 만약 1% 이하의 블랙스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과 같이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테슬라가 파산한다면 비중이 너무 큰 주식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은 바이 앤드 홀드가 맞다. 펀드 운용사와 달리 개인은 종목 선정에 자신이 있고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 누구에게 수익률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없어 리밸런싱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냥 바이 앤드 홀드가 답이다. 다만 높은 주가 변동성과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실력과 인내심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리는 달라져야 한다. 만약 현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 배당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굳이 복잡한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다. 주식을 보는 눈을 키워서 3개 혹은 많아야 5개 정도의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현금 유동성을 주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한 주식 몇 개를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나는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3대 대표 ETF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성장주 투자를 병행하여 모든 주식 투자자의 꿈인 배당에 의한 현금 흐름 확보와 높은 수익률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꾸준히 공부해서 기업을 보는 눈에 대한 기준을 다듬고 집중 투자 규모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주 투자의 대가 빌 밀러도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정도의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상위 10개 정도의 종목에 자산의 85%를 집중 투자했다. 우리가 이런 인물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따라갈 수는 있다. 자신이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처럼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일반 투자자라고 이런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다. 나는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를 나의 투자 전략으로 잡았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투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특별한 테크닉도 필요 없다. 상식만 있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투자가 가능하다.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장주, 파괴적 혁신 기업 투자 3개에서 5개, 80%. SPY QQQ, DIA로 배당금 연 1에서 2%, 20%. 대출은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장기적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대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자. 단,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장기적인 관점, 5년 이내에서 이자를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신용대출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출을 활용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충분한 투자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해야 한다. 주가 변동성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는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시작해야 한다.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투자자라는 가정하에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서너 곳 이상의 은행을 다녀봐야 한다. 금리를 비교해보고 대출하고 자신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조건에 해당하는 특판, 지점이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교사 등의 공무원, 기술사 등의 전문 자격증 보유자, 의사, 판사 등 전문직 국내 대기업 및 계열사 종사자. 위 조건에 맞는다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 규모가 크고 금리도 없게 최저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0.5%가량 금리가 높다. 담보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쉬운 선택은 예금, 적금을 토대로 한 대출이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대출이며 금리가 낮고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기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적금을 해지하지 말고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하지 않는 청약통장도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해서 급한 경우 이용해도 좋다. 자신이 잔존 가치가 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담보대출이 된다. 단, 예금 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 대출이자가 4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연금저축은 요즘 선호되지 않는 상품이라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 상품의 장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앞에 열거한 것처럼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말고 대출을 받도록 하자. 참고로 연금펀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적당한 신용대출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통 부동산을 살 때는 대상 부동산 가치의 40% 이상을 대출로 부담해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주식을 보는 안목과 수익을 끼게 끌고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대출을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금리가 낮아 1억 원을 대출하더라도 이자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긴 한데 그래도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면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단기적 하락에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현금이 없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날리게 된다. 그런데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현금 없이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웬만한 절제력 아니면 주식 쇼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사실 현금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지수가 단기적 요인에 의해 하락하거나 투자하고 싶었던 기업의 주가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투자 금액의 20% 정도를 대출을 일으켜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다시 주가가 평균적인 가격으로 돌아오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여기서 신용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최대 90일짜리 대출 상품 연장 가능을 말한다. 리수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영업일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 상품 연장 불가이다. 미국 주식 투자 필수 애플리케이션 야후 파이낸스.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이다. 실시간 시세를 볼 때는 이 앱을 사용한다. 평소 관심 있는 주식들을 마이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고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알 수 있다. 개별 종목의 디테일 메뉴로 들어가 어넬러서스 항목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EPS, 매출, 어닝 기업의 실적 히스토리, EPS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불. 실시간 시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야후 파이낸스 앱과 거의 유사하다.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앱이다. 취향에 따라 야후, 파이낸스와 위블 중 선택하면 된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어넬러서스 메뉴를 보면 포지션즈 카스트 디스트러뷰션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포지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스톡 트윗, 주식별 채팅 게시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별주의 뉴스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앱이다.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는 앱이다.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이 올라온다. 베어 및 불 진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걸러서 보면 된다. 평소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investing.com, 지수 선물, 원자재, 특히 원유 관련 가격 동향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앱이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러셀 지수 및 타국의 지수 선물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원자재 역시 곡물 등의 코모디티, 상품까지 포함하여 쉽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관한 가격도 비교적 잘 제시되어 있어서 관련 시세를 볼 때 사용한다. 엑스전 트위터,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 앱이다. 나는 거의 모든 주식 관련 정보 및 뉴스를 이 앱에서 받는다. 정보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불 및 베어 진영의 뉴스를 골라서 볼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해시태그로 이것이면 불 진영이고 이것이면 베어 진영이다.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각종 루머부터 전문 의견까지 폭넓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련 기업의 트윗과 CEO, 주요 경영진은 반드시 팔로우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킹알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식 앱이지만 숏 편향적인 글이 많다. 자신의 투자 실력이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서비스가 개편되어 포워드 EPS, PER 등 재무지표에 관한 좋은 정보가 많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미래를 위한 훌륭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대부분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평범하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닌 질적으로 성장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아야만 남들과는 다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테슬라는 반세기에 걸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자동차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이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실적과 주가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926년 이후 미국에서 상장 주식 수익의 절반은 단지 90개의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극소수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 기업을 찾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애플, 아마존, 텐센트,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 말이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투자하자.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통찰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찰은 비정형적인 어떤 것이다. 조언하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회사인 베일리 기포드, 아크인베스트, 제벤베르겐 캐피털에 투자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통찰을 토대로 기업을 바라보는 나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테슬라와 아마존을 보고 수십 년의 이익을 미리 끌어왔다고 말하는 투자 전문가가 많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만들어가는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만들 미래에 창출될 수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 기업들은 여전히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장은 이런 기대를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다. 여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베일리 기포드가 말하는 액처월 인베스트먼트이다. 단순한 패시브 투자, 지수 추종 투자가 아닌 진정한 투자다. 결국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 경쟁, 우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수십 년 동안 미래를 만들어갈 사업을 찾아야 한다. 이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기업, 산업, 사회 그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남들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다. 이는 험악하고 변화무쌍한 주식판에서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든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초과 수익이 생긴다.
남들보다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정성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서 차이가 생긴다. 테슬라가 너무 비싸 보여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돈 벌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테슬라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고 있다. 테슬라는 현 세기의 가장 파괴적 혁신에 잘 들어맞는 기업이고 지금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후 제시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의 기준은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파괴적 혁신 경향을 가진 기업이라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보는 안목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체크리스트 개념은 아니라는 뜻이다. 책에서 제시하는 특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나는 주식 투자가 완전히 공학이나 수학의 영역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인문학에 가깝다고 본다. 경제, 사회, 정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긴다. 그리고 인류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기 위한 다음의 기준이 일반 투자자들의 통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너베이션은 1995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미국의 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창한 이론이다. 2. 쇼피파이 플러스는 네슬레 등과 같은 대형 기업에 제공되는 쇼핑몰 플랫폼 구독제다. 풀필먼트 시스템은 판매자의 제품을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 배송 및 고객 서비스까지 모두 대행하는 시스템이다.